그 사람,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처도 하고 여러 가지 밝히고 하는 일도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나왔다 한들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러한 중력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가 구호로 내세웠던 것처럼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오해를 삼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실 오해가 있어서 오해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야, 교육감 선거도 정치인데 무슨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나와서 네가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말하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난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좀 수술하면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의학적인 건데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또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뭔가 자기네들이 지직 세력들한테 인기를 하기 위해서 파퓰리즘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 정책들이 지금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교육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치열해도 그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뻔히 교육적으로는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용을 가지고 교육에다가 씌우는 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이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지 애들은 따로 띄어가지고 딴 데다 보내겠다라는 거고 이건 정치적인 아주 악랄한 것이다. 바로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싸움,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우파 좌파의 프레임 속에서 그걸 너무나 뭐랄까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프레임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해야 될까? 하고 나서 저 자신도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거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그냥 이 어느 곳에서 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없애고 보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왜 그걸 거기 가서 해? 그러니까 딱 보기도 싫어. 제가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얘기하지만 메시지를 소위 말하는 우파 방송에 가서 하니까 사람들은 디스카운트해서 듣기도 하고 뭔가 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의 언론 현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지금부터 제가 좀 이따 결론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은 평소에 쭉 그런 뭐랄까 미디어를 통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원하는 건 이거고 왜 그렇고 이런 걸 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간의 부족이라든가 좀 준비가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프레임 속을 모르고도 들어갔지만 알고 나서도 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트랩에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좌파 우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이제는 싸움이 말과 행동에서 또 아니면 정말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아이에게 뭐가 득이 될까? 나라에 득이 될까? 뭐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쪽에 그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말로는 합리적인 보수면 자기네가 찍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뭐 점잖게 얘기해서 합리적인 보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주장하면 이런 그 뭐 좌파 우파 파벌의식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어요. 아무리 홍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각인시키면 이게 맞지. 그건 제가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게 바로 저는 정치, 그러니까 좌우라는 정치를 넘어서서 그런 실속 있는 내용으로 가서 보면 교육이다. 뭐 말이 교육이지 내 아이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아주 굉장히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뭐가 더 이익이 될 것이냐 그게 뭐 어떻게 포장을 한다면 합리적인 보수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표의 어떤 그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좌파가 최대 맥시멈이라고 받은 게 그 정도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좀 됐었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정치적인 그런 그런 정당을 표방하는 것에서는 예상대로 다 그렇게 됐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만큼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실리적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 프레임은 더 맞는 쪽으로 갈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난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무슨 이념적으로 틀리고 뭐 이론적으로 그 설득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가 사람들은 단순해서 피부에 와닿는 이익을 가지고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 말이 맞아. 보여줘.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말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실적과 그래서 words가 아니라 this로 가자. 그리고 뭘 평가하고 단일화할 때도 저 사람은 뭘 했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이미지라든가 저 사람은 인지도가 있어 뭐 있어 이것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사회를 잘 모르는 풋내기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 볼지 알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실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실리적인 면에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것을 실제로 작은 사례에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저쪽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파적인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적인 걸 가지고 해보니까 교육 현장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달하는데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현상을 우리가 탓하고 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는 뭐가 있지 하는 것을 물론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좀 오랜 시간 동에서 하나하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게 맞지 하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반대편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 주목을 하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전교조 프레임, 반전교조 프레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면 언론도 지금 굉장히 편파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혀 들어가는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주요 타겟 이슈라고 할까요?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선거는 우리가 이번에도 느꼈지만은 교육에서 정치를 빼고 정당이 배제돼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 주장만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조차도 그렇게 했으니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 사회적인 압력이랄까? 그 여론에 굴복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선거제도에서 유일하게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땠냐?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바로 3당, 뭐 3당이었네? 하여튼 뭐 더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색깔같이도 비슷하게 하면서 교묘하게 하고 그들과 내연 관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저는 이것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표 분석도 뭐 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정당별로 꼭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저 사람은 이제 색깔별로 간다. 이렇게 줄긋기로 간다.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 색깔 하니까 뭐 어느 후보는 핑크빛으로 하고 뭐 이렇게 파란 거지만 약간 파랗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결국은 정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당 쪽으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간 것은 저는 반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당하고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은 제 주장이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제 주장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게 분명한 현실인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바로 학부모 연대나 이런 데들이 정당을 뛰어넘는, 또 정당들이 서로 여기에 뭐 미국에서 어느 증권회사 하는 것처럼 뭐 E.F. 허튼이 말하면 귀를 쫑긋 기울인다는 것처럼 무슨 좌우의 정당 이념을 떠나서 저 학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나 맨날 거기 가서 정탐하고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의 뭐랄까 신뢰나 권위나 정말 그 사람들은 못 보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당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단체가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한 현실로 새로운 사람들이 하기에는 기득권자인 현행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를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한 번 하면은 계속 갈 수밖에 아주 뭐 사회가 급격한 무슨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한 번 한 사람들이 계속 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면 필연적으로 학부모 단체도 정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뭐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맞대응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력으로 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게 그게 제가 말한 대로 정책적인 받침, 그런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법률 지원단, 또 그러면서도 현장을 뛰고 있는 어떤 그런 학부모들이 이제는 행동하면서 작은 단위에서의 그런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전국적인 어떤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는 우리가 이번에도 겪어봤지만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면 이것도 좀 같이 부담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부터 아예 해서 누구든지 정말 좋은 생각과 이것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입증됐다 그러면 그것으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건강한 어떤 조직이 되고 또 충분히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뭐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듭되는 거지만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플랜카드 색깔 보고 뭐 보고 많이 들어봤던 거 이런 걸로 하는 정말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근데 그거는 유권자들의 우매함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가 기득권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하려면 지금부터의 기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다행히도 SNS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큼 저는 높아져 있다고 보는데 이걸 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1인 방송이다 뭐다 요새 그런 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돈도 안 들고 뭐 너도 나도 다 만들어요. 문제는 이게 컨텐츠의 부족이라든가 또 이것을 만드는데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구나 하는 것처럼 하고 또 한 번 말을 하면 일반 방송들은 사실 조리 있게 준비하고 이렇게 균형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SNS 그런 쪽을 보더라도 그냥 시원은 한데 뭔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또 신뢰를 주기만큼까지 없다면 정말 교육 현장에만큼은 그런 그 학부모들이 그런 쪽에 사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 단체도 너무 스펙트럼이 좁은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잘 되는 이익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좌파 우파를 떠나서도 한다. 물론 이제 거기 속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서도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거 보면은 애가 무슨 뭐 수능을 잘 보는 애가 있고 못 보는 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갈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여튼 한 가지로 부모의 마음으로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되 그 대신 신뢰를 높여서 반대편의 이런 면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객관성을 지니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참 저 사람들 말이 맞다.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저는 사실 좌파들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깨도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쪽은 과연 그럼 신뢰할 만큼의 그런 권위와 어떤 실제적인 대안을 주고 있느냐. 아직 거기에 멋미치지 못하니까 저는 일어나는 현상이지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돌아섰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행동 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은 무슨 뭐 이런 보수 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뭐 그런데 꼭 나오는 말이 젊은 세대를 포섭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짧은 기간이지만 겪어보면 젊은 세대라고 다 옳고 기득권에 멀어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젊은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교육으로 보는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탈정치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DNA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이 먹고 젊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젊은 세대들을 뭐 많이 구성해주고 하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젊은 사람들도 저는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이걸 뭐 그냥 젊으냐, 뭐 나이가 있느냐 이런 세대 간의 선택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전교조냐 반전교조냐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반전교조지만 반전교조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젊은 세대만이 젊고 아니고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해결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꼭 젊은 세대들만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그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우리가 저는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번 넘어와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거듭되는 얘기지만 준비가 조금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일찌감치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이것을 위해서 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기도 해요. 거기가 무슨 정당도 아니고 정치 조직도 아닌데 선거를 위해서 뭐 하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현장에서 learning by doing으로 경험 속에서 또 그것에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 가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보면서 공감하고 말 이상의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체질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강력한 힘을 한다면 지금부터 그리고 이 선거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자식이 잘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을 위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것을 갖다 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뉴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학부모 방송 같은 거를 한다든가 또 뭐 기존의 방송과 연대할 수도 있고 새로이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됩니다. 근데 그걸 컨텐츠를 만들고 어떠한 안목으로 어떠한 문제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것에 또 상반되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카메라 얼마면 돼요? 뭐는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요즘에는 너무나도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떠한 기획력이라고 할까요? 뭔가 차별화되는 어떤 그것도 저는 결국은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건 합리적이고 굉장히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는구나. 현장을 아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말해서 하는 것처럼 그 태영호 공사도 이제 자기 그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들이 계속 나올 때 지금 저 사람은 뭐라 그럴까? 자꾸 그러니까 이 증권 투자자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믿건 뭐하건 제 말 들으면 돈 벌어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가고 이해가 딱 돼.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모르는 현장감이 있어.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느낄 수 있게 기획해 주시고 구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회원을 강력한 군사로 만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열고 유명한 학자 불러서 얘기 듣고 근데 그런 건 지금도 너무 넘칠 정도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밖에서 학자적으로 떠드는 것과는 저는 천양지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제가 이거 아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너무나 학벌 위주 뭔가 기존의 어떤 그 틀 그런 게 점점 깨져가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보면 중졸 이런 사람들도 어느 분야에서 이런 그 업적을 남기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상들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과연 뭐가 전문가인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현장에서 해보는데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잘 다듬고 남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그게 설득력이 있게 하는, 또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내 용어로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것을 해서 설득시킬 수 있을 그런 능력들을 갖춰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굉장히 오랜 동안 현장을 했던 것들은 정말 값진, 누구도 모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예는 제가 뭐 수없이 많은 걸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늘 믿고 있는 사람이고, 가능한 한 현장을 가보고 하면은 뭔가 탁상공론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되는데, 교육 문제도 저는 탁상공론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이걸 꿰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이걸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주고 또 조직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게 우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했을 때 우파 단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뭐 굉장히 관료적이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교조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시스템적으로 상담을 해주니까 뭐 상담해주는 내용을 떠나서 그 마음 씀씀이라고 그럴까? 서비스에 감탄해가지고 그쪽에 더 끌렸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우리가 교대를 한다든가 너무 지금 보면 몇몇 분들의 수고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무국도 이렇게 정비하고 어떤 역할은 책임지고 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사무적이고 일처럼만 돼서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이것과 연결해서 하면서도 좀 재미도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공동체가 돼서 일정한 어떤 그 경제적인 보상도 따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얼마든지 저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자기네 진영들을 먹여 살리고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비난받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네 하는 식의 어떤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익에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서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과 하는 건데, 이거 그리고 제가 늘 여러 번 아마 반복돼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지식으로 가야 되고, 또 지금의 상황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 행동이라는 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저 뭐를 해도 이렇게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게 손해를 볼지언정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그림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굉장히 저는 참 높게 평가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주 낮게 평가하고, 돈키호테 그러면 뭐 햄릿은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뭐 하는데, 돈키호테가 뭐 잘못하면 저 돈키호테 같은 녀석 하면서 비하해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스페인에 몇 년 전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 혹시 책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몇 년 전에 400주년 했는데 책의 날이 4월 며칠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하고의 생일이 같습니다. 그 날을 정한 것이 책의 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여론조사를 몇 년 전에 한 것이 있는데, 스페인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카를로스 국왕하고 두 번째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페인 하면 콜럼버스, 미국 대륙을 한 사람, 콜럼버스가 3위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국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져도 뭐더라? 하여튼 영국 사람한테 그 세르반테스를 못 주겠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인 인도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로 이 세르반테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건 뭐냐?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우리가 너무나 폄하해서 미친놈,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랬더니 뭐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학부모 단체를 비하하고 당신 거기 속지 말라, 저게 아무것도 아니야,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꼭 그게 이 돈키호테를 미친놈 하는 것처럼 폄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스페인에 가서 사람들이 책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계속 그 책 보면 분명히 이거 돈키호테 읽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재미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세르반테스가 굉장히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하고 그런 것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이고, 그러니까 콜럼버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칠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풍차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미친놈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꿈을 향해서 자기가 많은 기사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정말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배터리가 없나? 하여튼 이런 이상에 도전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해학적이고 남들이 감탄할 정도의, 야, 저런 것까지 저 사람은 알아? 할 정도로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작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 돈키호테 그림 같은 것도 몇 군데 해놓고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참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알고 이 돈키호테라는 책을 번역을 한 안영옥 교수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 요거 잠깐 보면 돈키호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목만 해라. 씨를 뿌리면 역사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거다. 우리가 흔히들 내가 이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뭐가 크게 달라져?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내가 도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정말 애들한테 읽혀서는 안 되는 그런 책들을 막았다. 또 꼭 읽히게 해야 될 책을 선정했다. 비록 작은 거고 그걸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지만 저는 그 씨가 엄청난 열매가 돼서 또 나무가 돼서 그늘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는 게 된다면, 너무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그것을 갖다 거두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돈키호테가 저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돈키호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한 3년 전인가요? 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대 네네 네.
네. 저 책, 그 표지인데, 저게 한 3년,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돈키호테를 이제 번역한 안용옥 교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얘기 들은 중에 참 인상 깊은, 어떻게 보면 별 얘기도 아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스페인어를 안다고 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잘 못한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새로 했겠죠. 그랬는데 제가 참 감탄했던 거는 작품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그 밑에 있는 배경과 이런 걸 알잖아요. 우리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글쎄 뭐라 해요. 이 녀석 그러는 말이 그게 다정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문맥과 이걸 알아야 되지. 이 녀석 그러면 그걸 하면 그걸 SOB라고 표현할 겁니까? 그게 애칭이 될 수도 있고 욕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상황과 그 문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분이 하면 저기에 맞는 것처럼 현지인에게 하여튼 저 방학만 되면은 스페인의 그 카탈로니아 지역이었나? 거기에 가서 수없이 정말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선술집도 다니고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를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만 아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단순 번역만 하니까 뜻이 번역이 잘 안 되고 하는 거를 자기가 보면서 수없이 많이 다녔다.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장을 안 가고 맨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던 시대는 저는 이미 1세기 전에 했던 것이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경제기관에 있을 때 사무관 할 때는 사무관 하나가 맡아 있는 그 분야를 전부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워풀했어요. 그게 무슨 행정 권한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어디서 전문가 듣고 얘기하면 그게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말로 경제 분야 같은 데 보면 경제수석이 재벌 회장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몰라요. 지금은 요새 하도 정부가 이상해서 그 말은 뭐냐면 탁상공론하는 그 행정 관료들이 대화를 하면 대화에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규모로 볼 때도 이미 민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되려 자기네가 간섭 안 하면 잘 되는데 간섭하면 망가뜨리잖아요,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주장했던 거 뭐냐? 제 주장이 간섭하지 말라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게 누가 제일 잘하느냐? 내 자식 문제 내가 아는 학부모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학부모가 현장에서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그 시스템만 되면 자연히 잠자고 있는 학교가 바뀔 거라는 것을 해야지 지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봐라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처리즘처럼 교육 분야도 이 시장에 맡긴다고 할까? 공급자인 학교와 직접 거래를 해서 안 되면 다른 학교 가고 선택해서 가고 또 내가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바우처 가지고 대안학교 만들어서 대안학교에 예산 가져가면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니들이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저는 현장을 누비면서 아마 한 4, 5년 이상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유학도 하셨지만 그거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탄을 했어요. 아, 정말 저런 사람이 정말 전문가고 이렇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학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선술집에 가서 요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이 뜻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위트나 이런 것도 아는 것처럼 저는 그게 바로 현장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키호테의 정신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될 거냐 안 되냐, 아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안 돼도 좋으니까 해야 될 일이면 하겠다라는 생각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 정말 좋고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가질 때, 아 이건 내가 뭐 결과에 떠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누릴 때면 그건 제가 말한 대로 너무 중앙집권화된 게 아니라 실패주처럼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좀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또 거기서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서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세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좀 토론을 할까 하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아 이게 정말 누구하고의 싸움이고 누가 우리 편이고 진짜와 가짜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안목을 얻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 이게 단순히 몇 달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몇 달 정도의 기간도 사실은 단일화라는 트랩에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것을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준비 기간을 더 철실히 하고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말 당장 몇 달 후에 선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의 사안이 선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이기려면 합리적이고 여론에 우리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문제를 풀어주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에서 바라고 있는 건가? 저는 첫 번째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경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고용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가정들이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집에서 하여튼 대학을 잘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건 무슨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또 무슨 복지정책으로 가는 건 이건 뭐 해결책이 아니죠. 그저 어떻게 보면 이건 연명하는 하나의 뭐 그런 활동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이 불평하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이 우리가 볼 때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 것의 근본에는 불평 불만이고 그것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 고용 문제, 청년 실업,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청년 실업자가 있을 때 갖는 고통이라든가 또 청년 세대들의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맨날 무슨 뭐 실업 수당을 준다, 뭐 일자리를 늘려준다.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돌아가는 걸 많이 아는데 자꾸 공공 일자리를 만들다 그거 몇 년 못 가고 다 없어집니다. 기업들이 그냥 생색내느라고 정부의 압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지만 뭐 삼성 같은 데도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고졸자 뭐 한다, 뭐 정권에 따라서 하다가 그거 지금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이 좋아하든 안 하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학교 때 기업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밖에는 이 청년 실업 대책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말하는 것처럼 뭘 배웠다고 그러는데 할 줄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만 양산해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만인 거예요. 기업에도 불만이 있고 기업은 또 학교에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삼성 같은 데서 학교를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서 중동고등학교 같은 거 자기네가 포기하고 나가는 게 삼성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해준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운동이랄까 대안을 만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서, 뭐 어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도 사실은 그걸 다 공감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거라도 해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교육의 대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서 바꾸고 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 독자적인 걸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하는 그런 직업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가느냐. 가까이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조건 뭐 대학 가는 그런 비율이 너무나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학부모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 많은 정책을 제가 말하는 대로 추진하는데도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따르는 보완점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하면서 저는 이런 청년 실업 문제를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려면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학교 선택제라든가 학교별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명박 정부 때도 해놓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공허하게 들렸지만 그걸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 새끼가 잘 되는, 내 아이가 졸업하면 이게 취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 살고, 또 그래야지만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천대받고 있다고 그럴까요? 또 지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에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빼다가 충분히 유아교육에 지원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대학에 몇 조가 들어가는 돈들을 주고 있느냐? 이게 다 교육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맡기지 않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학 등록금 억제하고 반값 등록금 한다라는 정치 구호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 대학이 먹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정치적으로 해놓고 미안하니까 뒤로 가가지고는 보조금을 주면서 반값 등록금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 부조리입니까? 그러면서 대학 많이 가서 뭐 국가가 병든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다 그걸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깨우치자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유아교육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사교육 시장 같은 거를 메꾸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 같은 걸 다양하게 하고, 또 그런 돈도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내가 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그 경제적인 효율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공감하고, 맞지? 참 저 사람들 참 뭘 알고 하는 얘기다. 이런 걸 갈 때 이게 바로 전교조와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그런 것은 전교조조차도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라면 전교조의 어떻게 보면 허상 때문에 아니면 이쪽의 문제 때문에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으려면은 합리적이고 뭔가 너무 정치적인 대결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다면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해가지고 내 권리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싸워도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좌파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어요. 또 어정쩡한 보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흉내내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정말로 믿고 현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과 남의 거 베껴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이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길고 짧은 게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거 전이 그런 제약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길고 짧은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평소에 지금부터 3, 4년 동안을 그 작업을 하면서 확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베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고요. 근데 베끼는 사람하고 오리지널하고 짝퉁하고 오리지널하고 뭐가 차이가 나든 납니다. 그런 것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안영옥 교수가 무슨 다른 그 서바나오과 교수들보다 무슨 뭐가 아주 뚜렷하게 저는 명석하다.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고 그런 단일화가 됐든 후보를 냈고 선거 전략에서 그걸 할 때 저는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경제가 저는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리고 굉장히 저는 통일도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보는데 교육 분야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하는 게 고비용 저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의 압박, 미국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지난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미국 같은 데 출장 가보면 정부가 문을 닫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가보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못 주면서 이 명함도 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옛날에는 해주던 거 요새 내 돈으로 해야 돼서 안 만들었으니까 양해하라 그러면서 써주고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그때 보면 정부 지출 높고 이럴 때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때 통폐합도 하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영국 대처 같은 데는 전쟁하듯이 진짜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효율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조만간 교육 분야도 그런 예산의 문제가 나오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할 때 이런 걸 벌써 앞에 선견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게 학부모들에게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이득이 되면서 할 거냐 이 교육 예산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때 저는 굉장히 신뢰를 갖고 이게 우리 교육을 멍들지 않게 또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무슨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벌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카톡에서 그냥 한풀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맞대응한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 애가 달려있는데 학교 가가지고 불이익 때문에 못한다. 그거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벗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면 이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와 이익의 싸움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가 이거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내 애한테 손해보더라도 그 아이한테 너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거지 같이 우리 겪어서 해보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저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가치 공동체. 그걸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해보면서 아 그래 그 말이 참 저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남들이 우리를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된다. 그게 모여지면 바로 선거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냥 저도 또 제가 느끼는 일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혹시 뭐 이경재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도 한번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